자, 고려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려가 성립이 됐고, 자, 어떤 사람이 고려를 세웠다 그랬어? 네, 태조 왕건입니다. 태조 왕건이 마지막 1, 2천 전투에서까지 승리를 하게 되면서 고려가 세워진 거는 918년, 삼국이 통일됐던 것은 936년이 되는 것이에요. 삼국 통일 아시겠지요? 태조 왕건, 일단은 신라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라는 지방 호족 세력들이 더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왕권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 실추됐었죠. 왕권은 바닥에 있고 오히려 진골 출신들 뿐만 아니라 성을 보유하고 있는 성주들이 더 강력한 힘을 행사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무슨 얘기했다 그랬지? 통일신라에서는 요런 사상이 조금 유행을 했었는데, 통일신라 수도가 여기 금성이잖아. 금성에 누가 있겠어? 왕실이 있지. 왕실이 있는데 이 왕권 자체가 낮아지니 다른 지방에 있는 영주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금성보다 풍수지리적으로 내 성이 있는 곳이 더 뛰어나다고 라고 얘기하면서 풍수지리설을 근거 삼아가지고 이 왕권을 더 격화시키면서 자신의 권력을 향상시켰어요. 그래서 지방 호족들이 이 풍수지리설을 굉장히 좋아했고, 불교적으로도 이제 선종이라 그래서, 선종이라는 건 왕 이름이 아니야. 선종은 개인의 깨달음을 얻는 종교거든. 이런 것들이 더 유행하게 된 거야. 되게 개인주의적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 뭔가 뭉치는 모습들도 있지만 사실상 정말 지도자보다 더 개인주의적인 면들이 보여지면서 나라가 점점 힘이 분산되고, 다른 곳에서 더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이렇게 없어지는, 결국엔 이렇게 쉬쉬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통일신라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지방 호족 세력 얘기를 했잖아. 이 지방 호족 세력 얘기를 왜 했냐면, 고려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호족 세력들이 존재했어. 이 호족 세력들이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으니 왕건은 이 호족들을 먼저 포섭하려고 하는 호적 포섭 정책을 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호적들을 포섭하고자 정책을 펼치는데, 일단 나라를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정책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해. 혼인관계를 맺어, 호족들이랑.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나라 안에 모든 역사 중에서 이 태조 왕건이 가장 많은 부인을 거느렸었어. 29명의 부인을 두었단다. 벌써 여학생들 자, 이렇게 결혼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 호족들한테 왕건의 성씨를 주는 거야. 성씨를 주거나 관직을 주거나 토지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호족 세력들과 결혼 관계를 맺어서 아예 가족으로 같이 있어 버리는 거지. 자, 그리고 이 태조 왕건 같은 경우에는 북진 정책을 펼쳤어요. 북진? 지금 우리 고려 위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나? 발해를 멸망시켰던 맞아요. 요 나라, 거란의 나라, 요 나라가 있었어. 그래서 북쪽으로 전진하라. 북진,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거란을 공격하기 위해서. 네, 근데 왕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군이라고 하셨잖아요. 왕군께서는 성군이신데 왜 거란을 공격하려고 했나요? 이거는 왕건의 유언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훈유 10조에도 나와 있어요.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중국이야 뭐 모르겠으나, 중국이야 뭐 너네들이 나 죽고 나서 알아서 뭐 잘 지내든지 말든지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고, 다만 거란은 진짜 못 빼어먹은 오랑캐 놈들이니 절대 거란이랑은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거야.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이거는 사실상 거란으로부터 멸망했었던 발해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지. 발해도 어느 나라를 계승했다 그랬어? 고려처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거는 발해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의리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옛 후백제인들, 옛 백제인들과 옛 신라인들을 두루 포용을 했었다. 포용하고 마찬가지로 발해민들도 받아줬었다는 거. 그래서 모든 삼국의 백성들을 두루 포용 안아주려고 했었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결혼만, 혼인관계를만 맺는다 그래가지고 호족 세력들을 다 견제하기엔 어려움이 있겠지. 시험 문제에 1타로 나오는 이 태조 왕건의 업적, 바로 기인제도와, 네, 기인제도와 사신관제도가 있어요. 사신관제도가 있다. 네, 기인제도는 옛날에 통일신라 무렵에 문무왕이 진행을 했었던 신라 상수리 제도와 비슷해요. 상수리 제도와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다. 무엇이냐면 이 지방 호족 세력들, 이 호족 세력들의 자제들 있죠. 아들들을 지방 구석구석에다가 수도로 이제 배치를 시켜놓는 거야. 옛날에 상수리 제도는 사실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포로로 잡는 느낌이 더 강했어. 포로로 잡아가지고 야 너네 인질극을 펼치는 거지. 너네 이상한 짓 하기만 해. 네 아들 우리 손에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기인제도는 조금 더 이렇게 협박하기보다는 모신다 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해. 당신의 자제를 수도로 모시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면서 그 안에서 지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모시는 느낌이 들었었다. 사신관제도는 이 당시에 고려에 지방에다가 사사건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지방관을 보내는 거예요. 지방관. 감찰관, 지방관을 보냈었다. 감찰관을 보내서 지방관을 보내서 지방을 감찰했었다. 사사건건 관심을 갖고 봤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더 빠르겠죠. 사사건건 관심을 갖고. 자, 기인제도 뭐라고요? 네, 호족 세력의 자제들을 어디에다 모셨다고요? 네, 방금 얘기했는데 수도에다가 모셨다. 그래서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여기에 있으니 당신 아들 여기 있으니 함부로 하지 마 라고 견제도 할 수 있는 것이야. 좋아. 수업 태도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 놀라울 정도야. 자, 그리고 민심 안정 정책도 있어. 민심 안정 정책.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부백제민, 신라민, 거란의 이 유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서 어떻게 해야지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가장 좋은 건 무엇이냐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야.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 세금을 10분의 1로 감면해 주는 게 있었어요. 세금 감면, 백성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었고, 흑창이라고 해서 빈민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정책, 흑창을 설치했어. 정말 못 먹고 못 살 때는 곡식을 빌려주는 거야. 이거 드세요. 흑창을 설치했었다. 흑창을 설치했었다. 그리고 다양한 종교를 수용해줬거든. 우리 옛날 세계사를 한번 훑어보면은 종교에 대한 탄압 때문에 정말 나라가 분열되는 경우도 많아. 아직까지도 종교 분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 지금도. 그래서 다양한 우리 백제민도 신라민도 거란의 유민들도 다 어떤 종교를 믿는지 모르잖아. 다양한 종교를 다 수용을 해주고자 팔관회와 연등회를 개최하거든요. 여기에서 연등이라는 건 연꽃 등이잖아. 연꽃은 어느 종교랑 관련이 되어 있어? 그렇죠. 불교와 관련이 되어 있어. 고려는 불교를 국교화한 나라거든요. 불교의 나라야. 자, 그럼 팔관회는 무엇이냐? 불교 플러스 도교 플러스 민간신앙 플러스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종교들은 다 합치는 거야. 그래서 팔관회랑 연등회는 하나의 행사거든요. 이런 종교 행사를 주기적으로 열었다는 것이죠. 주기적으로 열었다. 태조왕건의 정책이었습니다. 태조왕건. 자, 태조왕건께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라면 하지 않았을 법한 일들을 다 하셨잖아. 견훤도 받아주셨고 신검도 받아주셨어. 그리고 935년에
고려에 항복하는 누구도 받아줬지? 경순왕도 받아줬어. 자, 한반도 지도, 대충 그린 한반도 지도 갑니다. 자, 이렇게 있어. 여기가 금성이라고 했죠. 금성은 어디야? 신라의 수도야. 이런. 머리가 풀렸네. 자, 금성은 신라의 수도였고, 여기는 어디였어? 여기는 평양이야. 평양은 어디의 수도야? 저기요. 평양 마지막 수도. 어느 나라의 마지막 수도였어? 고구려. 그럼 후고구려가 처음 성립됐을 때 궁예가 어디를 수도로 나라를 만들었었다 그랬지? 네, 송악, 개성이라고 얘기했죠. 송악, 개경. 일단 지금도 수도, 고려의 수도는 어디야? 개성, 개경이야, 그쵸? 개경이잖아. 여기가 수도, 고려의 수도인데 요 두 군데를 어떻게 하냐? 개경을 중심으로 평양은 조금 더 왼쪽에 있지. 왼쪽, 우리가 동서남북 중에 어디라 그래요? 서쪽이라고 해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서쪽의 수도, 수도는 무슨 자 쓴다 그랬어? 경자 쓴다 그랬어요. 서경으로 삼고, 금성은 경순왕이 항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 항복입니다. 고려랑 우리나라랑 합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경순왕한테 아하 잘 됐군 잘 가라 경순왕 이렇게 죽여버리지 않는다고. 어떻게? 경순왕을 받아준다 그랬잖아. 경순왕을 받아주면서 경순왕께서는 신라의 왕으로서 이 금성을 잘 다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고려의 동쪽의 수도 동경이 되는 것이죠. 네, 요거 서경과 어디를 두었었다? 동경을 두었다. 서경은 어디였다? 고구려의 수도였었던 평양이 되고, 동경은 신라의 마지막 수도였던, 그렇지, 금성, 경주가 된다. 자, 근데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요거 생각해 봐야 돼. 왜 그 동경은, 금성은 신라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왜 평양을 수도로 만들었을까? 바로 어디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수도를 서쪽의 수도를 평양으로 뒀었던 거야. 이 태조 왕건에 아까 한참 전에 얘기했지만 왼팔과 오른팔이 있었다 그랬지. 든든한 자신의 왼팔은 신순경이어서 신순경은 맞아. 언제 죽었어? 어떤 전투? 제일 첫 번째 공산. 그렇지. 공산 전투에서 사망을 했죠. 공산 전투에서 얘들아. 공산 전투에서 견훤이 저기 먼저 경혜왕을 죽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라가 고려 도와줘 이렇게 한 거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도와주게 된 거였었고 그때 당시 신순경은 정말 왕건 대신에 목숨을 잃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 그렇게 목숨을 잃었던 자신의 왼팔. 하지만 오른팔도 있었잖아요. 오른팔은 살아있었잖아요. 박수리는 살아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왕건이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박수리한테 유언장을 남겨. 그 유언장이 바로 훈요 10조였어. 훈요 10조 내용은 선생님이 다 적어주진 못하겠지만 훈요 10조에서 이 태조 왕건이 정말 중시하던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알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서경을 중시해라. 서경이 어딘데? 평양이잖아. 왜?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 서경을 중시하여라. 계속 닫고 계속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고 아까도 얘기했어요. 발해랑 친하게 지내지 마. 맞다. 발해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거란.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은 오랑캐온이 그들과 화친하지 말아라.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거야. 화친하지 말라. 또 다수의 민족을 두루 수용했었던 종교 행사였던 팔관회와 연등회 팔관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라. 부흥시켜라. 계속 흥하게 해라. 자, 그리고 네 번째 점점 이런 내용들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 또 뭐 써보는 게 좋을까? 훈요 10조에 들어갔던 내용 중에 이렇게 꼬실라 포용했고 기인제도 맞아. 여기 고려는 불교를 계승한 나라다.
불교를 계승했다. 불교를 국교화한 나라다. 그래서 불교를 계속 이념으로 삼아라. 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훈여십중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고려는 불교의 나라고 그리고 연등해야 팔간회를 계속 중시했었고 거라는 절대 친해지면 안 됐어. 왜? 구구려를 계승했던 나라 발해를 멸망시켰기 때문 그리고 서경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 여기까지. 진짜 구구려를 계승했다는 이 이미지가 정말 강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이 태조 왕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부인들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식도 엄청 많았어. 엄청 많았어. 그래서 처음에 이제 태조 왕건의 아들들이 왕위에 오르는데 둘째 왕도 셋째 왕도 좀 히스테릭한 면들을 보여요. 막 좀 무서워해. 왜냐면 왕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언제 왕위에서 이렇게 내려올지 모르고 자기가 언제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특히 셋째 왕은 아예 정말 미쳐가지고 거의 막 맨날 환청과 악몽에 시달리면서 살았었대.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왕이 오른 게 바로 왕소. 네 번째 왕자 왕소였어요. 왕소가 그 이름도 유명한 광종입니다. 광종, 무서워요. 자신의 동생들을 진짜 실제로 다 죽인단 말이야.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데 왕위 계승에 조금 얘가 내 왕권에 혹시라도 얘가 왕권에 욕심을 내면 어떡하지? 하는 애들은 그냥 다 죽여버려. 다 죽이고 마찬가지로 태조 왕건 같은 경우에는 호족들을 포섭하려고 내 편으로 포섭하려고 그랬지 광종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죽여버려 그냥. 호족들을 죽인다. 해가지고 미치광 그 무서운 피해 군주 광종입니다. 자 이번에 여기 지우고 광종으로부터 시작할게요. 자 이번에는 고려 네 번째 왕 광종입니다. 광조의 이름은 왕소였어요. 그 광종 같은 무서운 군주한테도 어떤 아킬레스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어머니였을 거야. 광종은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지는 못했어. 그리고 그 어머니가 바로 태조 왕건이랑 결혼했었던 셋째 부인 충주원 유씨거든요. 이 왕후의 이름은 신명숭성 왕태부였거든.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 맞아요. 제가 바로 충주 유씨입니다. 하하. 어쨌든. 자, 이 광종의 업적은 강력한 왕권 강화야. 왕권 강화. 하지만 그가 왕권을 강화했다는 것에 비해서 업적은 여러분들이 3개만 외우면 돼가지고 매우 쉬워. 네, 일단 광종은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을까? 황제로 칭할 것을 얘기해. 황제를 얘기하면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죠. 네, 독자적 연호, 광덕과 중풍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을 합니다. 광덕과 중풍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다. 그래서 아마 시험 문제에 보면은 광덕이랑 중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해서 이 왕의 업적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럼 그것만 보고도 우리가 광종이라는 걸 생각해가지고 그의 업적을 골라야 돼요. 그의 업적, 일단 첫 번째는 노비안건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막 드라마 같은 걸로 이 고려 전기를 보게 되면은 고려사 전반을 보게 되면 막 광종이 막 처음부터 엄청 무서워. 여러분들 그 아이유 나온 드라마 달의 여인 그 뭐였지? 봐봐 보고영심 그거 보게 되면은 광종 이준기 나와가지고 말이야 엄청 잘생기고 막 무섭고 막 그렇게 나오잖아. 근데 처음부터 실제 역사에서 광종은 처음부터 강했던 이 군주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처음에는 호족 세력들의 말을 다 들어줬어. 우리 호족 땡땡이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너무 멍청해. 우리 아들 너무 멍청하니까 뭐 교육부 장관 자리를 줘. 이렇게 얘기하면은 광종이 에헤 그래 알았다 이러면서 막 주고 막 그랬단 말이니까 이 호족들 입장에서는 얘 바본가? 재밌네? 얘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 라고 해서 오히려 호족들은 광종을 믿고 있었어. 근데 광종은 이건 하나의 빌드업이었던 거야. 호족 세력들이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고 있었던 거지. 제일 첫 번째는 노비안건법이에요. 노비안건법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 호족 세력들이 불법적으로 그냥 평민, 양인들 있죠. 이 양인들을 불법적으로 자신의 노비로 만들었었어. 그래서 이렇게 불법으로 노비가 된 양인들을
대거 해방시켜주는 노비 안건법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진행했을 때, 야, 너네들 노비 막 불법적으로 만들었지 하면서 노비 안건법을 진행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을 것 같아? 승인을 안 하겠지. 야, 그럼 절대 안 돼. 이렇게 했겠지만, 야, 노비들이 너무 도망가고 너네들 힘들지 않아? 우리 노비들이, 우리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검사하는 노비안건법을 실행할까? 약간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진행을 했었어. 그리고 노비안건법이 실행이 되고,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양인들을 해방하자마자 광종의 얼굴이 싹 바뀌는 것이죠. 그때부터 무서운 이준기 얼굴 잘생겼어. 자, 이렇게 노비안건법을 실행을 해서 호족 세력의 기반을 약화시켰다. 두 번째 업적은 중국에서 온 관료 쌍기라는 사람이 건의를 합니다. 쌍기가 뭐라고 건의를 하냐면, 우리는 수나라, 당나라에서부터 이 과거제가 있었다 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과거제가 뭔데? 시험을 봐서 능력 있는 관리들을 등용하는 제도라 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괜찮은데? 라고 얘기하면서 쌍기의 건의로 인해서 우리가 과거제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에요. 최초로 우리가 과거제를 실시했던 때가 바로 고려의 광종 때였다는 거지. 꼭 중요해요. 이거는 수나라 때부터 있었고, 이거를 최초로 실시했던 때가 바로 광종이었다. 그래서 광종의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들 이렇게 세 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세 줄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좋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성종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성종. 그 다음에 왕이었었던 성종. 성종은 국가 정책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썼던 왕이었어. 성종 때 정말 성종이 믿을 수 있는 신하였었던 한 신하가 또 상소를 하나 올려요. 시무를 또 올리게 되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진짜 성격 안 좋은 여왕 누구라 그랬어? 진성여왕이라 그랬지. 진성여왕 때 시무 10조를 올린 사람 누구야? 그렇지. 당나라 빈군과에 합격했었던 최치원이었었잖아. 그치? 이해하면서 듣고 있는 거 맞니, 얘들아? 최치원이었었잖아. 야, 그냥 듣기만 해도 얻어갈 수 있는 과목인데, 그지?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썼던 시무 10조는 일식당한다 그랬죠. 진성여왕이 보고 휙 이렇게 해버려. 근데 이때 성종 때 최승로라는 사람이 시무 28조를 올려요. 시무 28조를 보고 야, 이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해서 성종은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수용을 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 시무 28조의 내용이겠지? 선생님이 조금 줄여가지고 3개만 써볼게. 일단 첫 번째, 불교가 호족 세력들처럼 조금 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진짜 절에 가면은 절로비 막 이렇게 엄청 많고, 절에서 막 토지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야, 이거 불교에 세속한데? 그래서 그런 불교의 폐단을 시정한다. 불교 폐단 시정한다. 불교가 지금 엉망입니다. 나라를 오히려 더럽히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불교가 아니라 유교적인 통치를 해야 됩니다. 유교적 통치를 강조해요. 유교적 통치를 강조하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는데 바로 지방에다가 외관을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지방관을 파견해야 된다. 지방관을 파견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어. 국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셔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나라를 운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성종 이렇게 하는 내용을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무 28조를 수용하게 되면서 국가 정책을 조금 바꾸게 됩니다. 바로 일단 제일 먼저 있었던 거는 지방을 12묵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지방관을 파견한 거죠. 지방관 파견. 최승로의 시무 10조 이 내용 세 번째 내용과 같이 일치하게 지방을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방관을 파견했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업적은 중국에는 선생님이 뭐 있었다고 그랬어? 최고의 교육기관? 국자감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발해에서는 이걸 독자적으로 주자감이라고 불렀었다 그랬지. 근데 고려 때는 오히려 이 중국의 명칭을 그대로 받아와요. 그래서 국자감을 설치합니다. 학교를 정비했었는데 국자감을 원래 국자감은 있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유학을 원래 국자감이 유학을 공부하는 곳은 아니었지만 유학을 장려하게 된다. 심호 28조의 요 내용과 똑같이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유학을 또 장려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유교적 통치를 하기 위해서. 자, 세 번째 업적은 중앙제도를 정비한다는 거야. 중앙제도, 나라가 중앙, 가운데서 정치가 되기 위해서 중앙제도를 정비한다. 우리가 이거를 이성육부라고 해요. 이성육부. 자, 이성육부, 나라의 국정이 이성육부제로 운영이 된다. 이성육부 하면 선생님이 발해사 얘기할 때 발해는 삼성육부였잖아. 이런 비교하는 문제 아직까지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삼성육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옆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이 있으면은 조선시대 때 왕과 제일 가까이 있었던 기관은 뭐였어? 의정부였죠. 의정부가 있었고 의정부 서사제, 뭐 육조 직계제 이런 거 한 번씩 들어봤을 거야. 그럼 이번에 고려에서 왕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것은 도병마사라고 하는 기관이었어. 어이구, 선생님 글씨가 생각보다 컸네. 도병마사였었고 그 옆에는 식목도감이라고 있었습니다. 식목도감은 이름만 듣고 유추하는 친구들이 식물도감으로 유추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럴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도감이라는 것은 관청을 뜻해요. 도감이 뭐라고? 네, 관청이라고 그랬어요. 식목이라는 것은 법이 하나 있으면은 그 법에 세부적인 법을 만드는 기관을 이제 식목도감이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은 벌한다가 있으면 사람을 죽인 자는 뭐 어떻게 죽인 사람한테는 뭐 얼만큼의 형량이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법안을 만드는 게 식목도감이었다. 특별한 사법기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것은 고려의 독자적인 기관이었습니다. 고려의 독자적인 기관. 나중에 이 도병마사가 고려의 충렬왕 때는 도평의사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게 시간이 지나서 조선의 의정부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조선에는 뭐가 있다? 의정부가 있다. 그 의정부가 있듯이 고려에서는 도병마사가 있다라는 거. 시간이 지나서 의정부가 되는 거구나. 완전하게 의정부가 되는 건 아니지만 맥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이성육부제였다고. 여기야, 여기. 두 가지 성을 두는 게 바로 여기 이성인데 중국은 삼성육부제였죠.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 있었어.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거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럼 삼성육부제여야지 왜 이성육부예요? 중서성이랑 그렇지 문화성을 합쳐버려. 발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을 둘이 합치는 거야. 그래서 중서문화성이 된다. 중서문화성. 그리고 상서성. 상서성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뭐 하는 기관이에요? 실행. 그렇죠.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부가적인 뭐가 있는 거야? 행정부서가 육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성육부가 됩니다. 성이 몇 개야 지금? 성이 2개죠. 그래서 이성에다가 6개의 행정부서를 넣었다 해서 이성육부인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이부, 호부, 예부, 경부, 형부,
공부. 지난 시간에 어떤 기관인지 다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아직 못 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못 외운 친구들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선생님 빠르게 적기만 할게. 인사 관리를 등용하는 거야. 관리 등용. 호부는 나라의 재정을 관리하고, 예부는 외교, 경부는 군사, 형부는 사법, 형법, 그리고 공부는 건축, 토목을 담당했었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또 부가적인 기관이 있었는데 바로 중추원이었어요. 선생님이 아까 뜬금없이 광종의 엄마가 충주원 유씨였다라는 이야기 했지. 충주원 유씨였는데 굉장히 좀 자기 아들을 무조건 좀 왕에 앉히려고 하고 그런 욕심들이 보이면서 왕 옆에 가까이 있으려고 했던 인물이야. 그 충주원 윤씨를 생각하면 중추원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중추원은 군사 기밀을 담당하고 왕명을 출납하는 기구였어요. 왕명 출납의 기구였다. 왕과 가까운 기구였구나 라는 거. 자, 지금 대간으로 이어져 있는 이 기관 보이죠? 잘 나옵니다. 이 부분도. 중추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친구도 중요해. 바로 어사대야. 자, 어사대 이름부터가 조금 외우기 힘들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니에요. 자, 요렇게 하면 바로 외울 수 있어. 암행어사 출두요 이러면 무슨 뜻이야? 그렇지. 관리가 우리 춘향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몽룡이가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변사또가 우리 춘향이 괴롭히고 있으니까 그때 문 빵 차고 들어와가지고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얘기하지. 여기서 암행어사라는 거 무슨 뜻이겠어? 오징어 한 마리 사실겠어요? 라는 뜻이 아니잖아. 너 이제 큰일 났다. 내가 너 검사로 왔다. 너 지금 비리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 이미 나도 안다. 라는 거야. 조선시대에는 그래서 암행어사가 왔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이 수령이나 사또들도 도망을 가지 않았어요. 왜냐? 암행어사가 왔다 그러면 진짜 저잣거리까지 소문 다 난 거거든. 비리 났다는 거. 그렇게 어사대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관이었다.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이 어사대 관원과 그 중성문화선의 낭사들 있죠. 관원과 낭사들이 이 대간이라고 하는 기구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삼사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삼사와는 달라요. 조선시대의 삼사는 요렇게 세 가지가 있었거든. 홍문관, 사관원, 사헌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요거는 이름이 삼사야. 세 가지가 아니라 그냥 이름이 삼사야. 회계를 담당하는 기구였어. 회계를 담당한다. 나라의 진짜 전반적인 재정을 관리하는 기구는 아니고요. 사람들이 세금 내잖아. 하나의 국세청 같은 거야. 세금 수치에 이제 회계를 담당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볼게요. 춘추관은 역사서를 편찬하는 기구로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있었죠. 실록이나 역사서를 편찬한다. 실록 및 역사서 편찬. 역사서를 편찬한다. 자, 이렇게 춘추관. 그리고 한림원은 왕의 교서와 외교문서를 작성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왕의 외교문서 작성. 외교문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보문관은 경연이라는 것은 경연이라는 것이거든요. 경연, 왕과 신하들이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을 경연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연과 궁중서적을 관리했다. 경연과 궁중서적, 궁궐 안에 있는 서적들, 책들 관리했었다. 사천대래요. 사천 딱 듣자마자 하늘천이죠. 뭘 뜻하는 것 같아? 사천. 동서남북의 하늘. 그러면은 천문과 관련되어 있지 않았을까 얘들아? 그래서 천문 관측 담당을 했던 기구가 사천대였다. 천문 관측. 자, 태의감, 태의. 여기만 들어도 대충 뭐가 느낌이 나?
약간 의술? 그 의술 같지 않아? 테이를 어이를 모셔라. 테이를 모셔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왕실의 의학과 질병치료를 담당했다. 왕실의 의학과 질병치료를 담당했다. 진짜 안 보여. 잠시만. 질병치료를 담당했다. 그게 안 보여. 진짜. 됐나요? 질병치료를 담당했다. 이 외에도 부속적인 기관들이 더 있지만 여기에서 추려보고요.